네, 인수위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뒤로 연기했습니다.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당분간 시한부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최측근으로 불리는데 이번 선거에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정확히 또 윤심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여당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정권 교체를 했을 시에 첫 원내대표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이제 클린 정치위원장을 맡았던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 됐을 때도 우원식 의원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더 이제 의원들한테 어필이 되지만 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협상력.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나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회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추진력, 그러니까 협상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시되기 때문에 막상 협상 과정에 가면 이제 야당과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여당의 입장도 있지만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당선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실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청와대와 정부와 너무 소통이 잘 돼서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무래도 뭐 가장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왔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위해서 좀 더 당선인과의 관계가 좀 친밀한 그런 인물이 지금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자,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도 이제 앞으로 특히나 이 원내대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이끄는 여당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예상한 대로 권성동 의원 본인 스스로도 윤핵관이라고 자청하셨던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요. 우선 뭐 아까 조혜진 그 후보자였죠. 원내대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이 권성동 의원이 되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의 그 출장소의 국회 역할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 본인을 뽑아달라라는 호소가 귀에 막혔습니다. 사실상 그 정부와 여당의 관계도 저희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되긴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 윤석열 당선자의 그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원내대표인 지금 권성동 당선자가 또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거대 야당 172석의 민주당에게 어떻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사실상 겉으로 보이기에는 보기 좋은 협치 그리고 뭐 이것을 관장하는 협상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사실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고심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앞으로 좀 국회 내의 그 원내 협상 부분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이제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좀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 배경을 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진짜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대선 판도에서 저희가 대선 판국에서 이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뭐 지방선거를 생각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그런 의지나 뭐 앞으로 그 공약은 지켜질 것이고 다만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사실은 원활하게 새 정부가 출범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지체되었을 때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새롭게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열지 못해서 아니면 혹은 통과가 안 되어서 과거에 이제 장관들이 이제 국무회의나 이런 데 계속 이제 배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여가부 폐지도 제대로 실현이 안 돼서 계속 지금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분이 부처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 장관을 갖다가 계속 뭐 믿고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상 국정 공백에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 협치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 자체가 어느 한쪽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은 채 사실은 좀 협치를 해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새 정부에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줘라. 이런 시그널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좀 민주당 혹은 또 지난번에도 인수위가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또 사회 각계각층의 얘기를 좀 많이 더 들어보고 예.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좀 고민할 시간을 갖자, 뭐 수기의 시간을 갖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뭐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저는 여가부 폐지라는 그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한 줄 예. 공약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갈라치기로 일정 부분의 세대들에게 표심을 자극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일정 부분 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봐지는데 이 공약을 지키지 않기로 한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표는 한편 반가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졸속으로 그리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부서가 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을 다 무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강행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것을 일단 뭐 상식선에서 제가 보기에 뭐 일단 유지하는 선으로 간 것은 반갑게 맞을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여가부 장관은 임명을 하되 이 여가부를 폐지하는 역할을 이분이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남긴 부분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어제 그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있어서 현 네. 정부 안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한 부분이 사실 그 우려했던 바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새 정부의 5년 동안의 그 어떤 정부에서의 역할의 틀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공약 네 말씀하시죠. 방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뭐 국정 철학이나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만약에 변경해서 내놓으면 또 민주당에서는 변경한다고 아마 반발을 할 것이고 이건 예. 문제가 있다.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어떤 남녀 평등의 가치를 갖다가 저희가 소홀히 한다거나 혹은 뭐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방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체를 하고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오히려 좀 더 그런 남녀 평등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아까 뭐 짧은 임기의 장관이 그걸 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서 그 역할 3, 4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간에 그 시기 동안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면 다른 뭐 임기를 갖다 2년, 3년씩 하는 장관들보다 오히려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대변인 분들께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켜지실 거다라고 하셨고 공약이 안 지켜져서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자, 지금 뭐 개선, 뭐 수정, 개선, 통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여가부는 폐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희는 뭐 지금까지도 당선인의 공약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 조절과 수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뭐 후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폐지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번에 인수위도 그렇고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의 역할이 어떤 성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 돌봄 문제, 다문화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두루 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당장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새로운 부서의 그 역할들을 분점해 주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서 내에서 새롭게 이름 정도 바꿀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2007년에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게 되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거취를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 그러니까 당내에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전면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형태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지방선거 역할론도 나오고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한 뒤에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전당대회 등판론도 나오고 있고, 또 국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요구가 일단 전통적으로 대선을 치른 이후에 그 예. 후보자의 행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대선은 그랬던 첫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0.73% 차이의 그 민심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른바 호사가들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하진 않지만, 예. 일정 부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 대선에 그 어떤 표심을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저희가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인 것 같거든요. 이 시기적으로 너무 붙어 있기도 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대선을 치렀지만 사실 이렇게 딱 양분화되어 있는 정서에 있어서 패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안타까움이나 울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어루만지고 또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 지금 상임 고문이시잖아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는 이재명 상임 고문께서 그 필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그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는가, 그건 제가 볼 때 지방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되는 정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보궐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들은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사실상 너무 빠른 등판이 아니냐. 예. 그러면 오히려 그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의 명분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전에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을 검찰이 지금 경찰과 더불어서 칼날의 그 끝을 향하고 있는 부분에 오히려 더 심하게 내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예. 또 반대로는 오히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을 해서 일정 부분 외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가 됐든 이것은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우리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고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문이 만약에 이제 분당 지역 보선에 나오게 되면 저격수가 대기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예. 지금 이재명 전 지사나 혹은 지금 서울시장 나오신다는 송영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요. 예. 처음에 이제 0.7% 차이로 선거가 끝났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0.7% 사이로 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딱 0.7%만큼만 혁신할 것이다. 근데 지금 아마 그 말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과연 그 전에 아무리 선거가 박빙의 선거로 치러졌다지만 선거를 진 당사자가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론되는 적이 있는가? 또 그것이 사실 또 지금 민주당에서 마땅하게 내놓을 만한 얼굴이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분당 보궐선거 여기에 나온다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우리가 더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당이 이제 사실은 대장동, 그러니까 선거 내내 있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계속 이슈가 됐던 지역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경기도 투표율을 보면 분당이 이제 과천 다음으로 투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그만큼 그 대장동 이슈 그리고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재명 전 지사가 그 지역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대장동 게이트가 본인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오시겠죠. 나와서 당선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 쪽에서는 누가 나가든 특히 뭐 지금 뭐 원희룡 전 지사나 이런 분들 거론되는데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특히 대장동 저격수 역할, 뭐 김은혜 후보랑 같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간다면 충분히 대선 때 나와준 투표율이나 이런 어떤 성남 민심을 그대로 이어가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이준석 대표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말한 저격 투수가 원희룡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당에서 높은 투표율 그리고 거기가 대장동이 속해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그 민심을 이어가고 그 대장동 어떤 저격수 역할을 가장 좀 앞장서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무게감이 있고 이재명 지사와 붙어도 이렇게 맞붙어도 어떤 인지도나 혹은 무게감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 중에서 한 분으로 거론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등록을 마쳤는데 자 지금 당내에서도 아직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 후보 등록 마감일에 저희 뭐 민주당에 후보 등록하신 분이 6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저 두 분은 잘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그 오세훈 현 시장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의문 부호를 붙이시는 분들이 당내 일각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또 차출되거나 뭐 새롭게 추대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현재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우리 쪽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사실 그 마음을 다 추스르기 전인 상태인데 이 지금의 그 여론조사가 지금 민주당 진보 진영 모든 지지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걸 저는 감안을 하고 볼 때 충분히 대항마로서의 자격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는 듯한 조사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후에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뭐 메시지든 어떤 부분의 선거 캠페인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등록하신 후보군들이 얼마나 서울시와 그리고 이번 전체의 지방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지 그 자세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을 그 역할들을 잘하면 저는 뭐 이 서울시장 선거도 결코 힘든 선거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저는 뭐 그 김진애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이 박주민 의원과 함께 송영길 대표가 1인 뭐 지금 뭐 1인 앞선 선두주자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분들과 함께 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적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의 문제점 그리고 전국 선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곧 출범할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한 정부에 대한 대여 투쟁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분들이 본인이 경쟁력 있을지에 대한 어필을 잘 하다 보면 저는 뭐 좋은 경선에서 그 이후에 선거를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권성동 의원도 격전지 중 하나로 경기도를 꼽았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지금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좀 이제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좀 흥행이 좀 예상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대거 등장할 것 같은데 경기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격전지뿐만 아니라 반드시 탈환하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또 저희가 졌고 또 이재명 전 지사의 또
본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다가 이제 김은혜 의원까지 뛰어들어서 일단 흥행에는 좀 성공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언론인들도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취재가 들어간 지역이 또 경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야 뭐 이미 인지도 면에서 워낙 월등히 앞서고 계시고, 반대로 다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뒤늦게 뛰어든 감이 없지는 않지만 네. 워낙 이제 또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뭐 선거 기간에는 공보단장, 이후에는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평이 또 워낙 좋았습니다. 평이 좋았고, 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경기도만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뭐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좀 이렇게 긴밀히 소통돼야지 기존에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윤심, 이른바 뭐 이런 것들과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뭐 원내대표 선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또 이 당정 관계나 당청 관계 이런 걸 고려했던 것처럼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거죠. 경기도민들께서 뭐 이걸 윤석열의 마음, 윤심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라든가 뭐 안민석, 조정식 의원 어느 분하고 붙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대선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던 이 경기도가 정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누가 좀 더 그립을 잡고 갈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가장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더 많은데 지금 경선 방식을 두고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누가 티켓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최종 후보 등록하신 분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당대표시고, 그리고 세 분의 이제 뭐 중견 정치인이시라고 할 수 있죠. 안민석 오선의 의원과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동연 전 수원시장 3선을 하셨던 그 후보가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경선을 치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마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때문에 어떤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새롭게 합당을 해서 18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분은 아무래도 당원들에 대한 그 권리 당원 50%, 여론조사 50%,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는 그 공천 룰에 의하면 본인은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어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기존의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새로운 운동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규칙 모르고 왔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합당한 우리 경기도민 내지는 당원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그런 룰을 제시를 당에서 할 것이고, 그것이 합의가 된 이후에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저는 무엇보다 지금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중요한 것이 우리 그 수도권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곳에서 실적을 일정 부분 발휘를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된 지역이다 보니 상징성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기에 도지사가 되면 또 일약 대선 후보 주자군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 김은혜 지금 의원은 대장동에 본인이 그 공격수를 자임하면서 그것을 이어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경기도에 그 도지사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 일정 부분 경기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그 정부의 이 역할에 있어서 대선전을 이어가는 부분을 여야 없이 누구도 그렇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 내에서 그 역할에 부합할 만한 인물로 잘 정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화제인데, 일단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를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신의 곁을 늘 함께해준 유 변호사, 좀 고마움을 전하면서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거로 믿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이제 지금 첫 정치 행보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이걸 정치 행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이제 단언컨대 정치는 안 하실 것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네. 워낙 근데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이 뭐 함의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이 있었었고 과거에 정치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여기서도 이제 고마움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네. 사실 그 마음, 인간적인 고마움과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어찌됐건 잉여의 몸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곁에서 어쨌든 함께 했던 분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전하는 것, 뭐 그런 정도, 뭐 원론적인 지지, 뭐 이 정도라고 보고 사실 이걸 뭐 전면적으로 정치에 나섰다거나 정치 예. 행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대구시장 선거랑 연결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대구에 연고가 있다기보다는 그전엔 또 경기도에서 출마를 좀 여러 번 했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나 김재원 의원에 비해서 사실 아무리 그래도 좀 인지도나 아니면 자기 정치도 좀 뭔가를 보여준 면에서는 사실은 좀 국민들한테 의문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또 이제는 대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고마움의 메시지 뭐 그거는 사실은 더 인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는 부분이나 예. 그것과 또 표로 연결될지의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인 측면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